깊은 한숨과 함께 저는 태국 방콕의 낯선 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제 머리 위로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엄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그게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4시간 전, 그 말을 남기고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처음 1시간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며 기다렸고, 2시간째는 곧 오겠지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끔찍한 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목이 바짝 말랐고 배는 고파서 속이 쓰립니다. 어제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가방 속에 있던 물은 이미 다 마셨고 지갑도 아들이 환전 좀 해온다며 가져간 후였습니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습니다. 영어도 태국어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밤이 되자 거리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낯선 이들의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온몸이 굳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왔다는 설렘은 이제 죽음의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나를 버리고 간 걸까요? 믿기 싫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런 곳에 나를 버리고 갔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공포.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자식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계획한 효도 여행의 실체였단 말인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을. 경찰서에 앉아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제 심장은 여전히 태국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쿵쾅거립니다. 저는 잠시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숨을 골랐습니다. 형사님의 따뜻한 시선이 제게 머물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뎌보자고,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었죠. 형사님께 그것을 건네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발견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주고받은 메시지예요. 그냥 두면 알아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죽겠지.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무도 우리 탓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죽기를 바란 거예요. 낯선 나라에서 저를 버려두고 제 목숨을 노린 거라고요. 효도 여행이라며 저를 속이고 계획적으로.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내 자식이, 그것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 한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자식이라고 그저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겪은 그 공포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 이건 단순히 용서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형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그제서야 조금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일이 시작된 그때부터 형사님의 책상 앞에 앉아 지난 1년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 생활을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고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저희 앞날만을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던 걸까요? 여보, 우리 재산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파트 3채, 상가 건물 2채, 10억이 넘는 예금.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남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특히 우리 아들, 절대로 재산을 넘기면 안 됩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아이, 자기 것만 알고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는 아이. 이 재산은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절대로 아들에게 넘기지 마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심한 말씀이 아닌가 싶었죠. 약속해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재산은 당신 명의로 지킨다고. 그렇게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걱정하다 떠났습니다. 유산 상속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은 것처럼 저를 대하더군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유독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외로우실까 봐 걱정되어서요. 며느리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이틀에 한 번으로 바뀌었고 매번 올 때마다 무언가를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을 정리해 준다며 서랍을 뒤적이는 것도, 서재에서 서류를 찾는다며 책장을 뒤지는 것도 그저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주려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제가 잘 정리해 드릴게요. 그날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그런 것들의 위치를 묻는 걸까? 그때부터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 하나만 제 앞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엔 부드럽게 말하던 것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다 자식한테 넘겨주시는데 엄마는 왜 이러세요? 급기야 며느리는 제 집에 자기 물건들을 하나둘 가져다 놓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옷, 주방 용품까지. 마치 이 집이 자기 집인 양 행동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같이 살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 큰 집에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통장이나 도장이 있을 만한 곳을 힐끔거리는 며느리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모든 일이 시작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퇴근 무렵 아들이 갑자기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태국으로 효도 여행 보내드리려고요. 그동안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처음 듣는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재산 이야기만 꺼내던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 순간 의아했죠. 태국이라니, 거기 가서 뭘 하냐? 나 외국말도 모르는데. 제가 망설이자 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비행기표도 끊어놨고 호텔도 예약했어요. 방콕에서 유명한 사원도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엄마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도 해외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거든요. 늘 돈을 모아야 한다며 여행은 나중에 가자며 미뤄왔었죠.
근데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뭐니? 그동안 재산 얘기로 엄마 마음 많이 상하게 해드려서 이제라도 자식 노릇 제대로 해보려고요. 아버지 가시고 나서 엄마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아들의 말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동안의 냉담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이번만큼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잘 모시고 다닐게요. 공항부터 호텔까지 제가 다 챙겨드릴 거예요. 엄마는 그냥 즐기기만 하시면 돼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기회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효도하고 싶어도 어머니께서 늘 거절하시니 이번만큼은 꼭 같이 가요. 가슴 한켠에서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과한 걱정일 뿐이라 여겼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제야 철이 들어서 효도하려는 건가? 그렇게 저는 제 직감을 무시했습니다. 알았다. 그래. 한번 다녀오자. 제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들 눈빛 속의 그늘을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야 했는데 여권도 없던 제가 급하게 여권을 만들고 짐을 챙기고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며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방콕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들은 정말 자상한 모습이었죠. 엄마,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입국 심사 도와드릴게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긴장했던 저를 위해 음료수도 사주고 공항에서 나와서는 시원한 생수도 건네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이런 게 진정한 효도 여행인가 싶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왕궁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들과 불상을 보며 감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거기. 내일. 알았어. 걱정 마. 태국어도 영어도 모르는 제가 혼자 남겨질까봐 불안한 마음에 아들의 모습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통화하는 내내 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가끔씩 제 쪽을 힐끔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또 전화가? 이번에는 통화 내용이 조금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식사를 하면서도 아들은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밥 먹을 때 전화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인지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사원을 구경하는 동안에도 아들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매번 저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속삭이듯 말하는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 아,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피상적이었고 눈빛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의 행동은 더욱 수상쩍어졌습니다. 자주 시계를 확인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방에 들어와 씻고 나왔을 때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통화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내일이면 끝나. 걱정 마. 아무도 모를 거야. 완벽해. 그 말들이 무슨 의미였는지 다음 날이 되어서야 깨닫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고 나와 번화가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기 환전소에서 돈 좀 받고 올게요. 길가 벤치를 가리키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지갑을 건네받으며 그가 덧붙였죠. 걱정 마세요. 금방 올게요. 저기 보이는 환전소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게 제가 들은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환전소가 좀 복잡했나 보다 하고요. 1시간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방향을 바라보며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만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낯설었고 들리는 말소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어디 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아들이 가져갔기에 도움을 청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3시간째 제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지만 이 자리를 비웠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파왔습니다. 아침 식사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요.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공포였습니다. 설마, 머릿속에서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피부치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변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고 거리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무서움의 벤치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아, 제발, 어디 있니?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는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간간히 취객들이 지나가며 제게 말을 걸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채 몸을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 잠시만 기다리세요는 영원한 이별의 인사였다는 것을.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모두 무관심하게 지나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하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보려 했지만 제 초라한 몰골을 보고는 모두 경계하며 피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말을 걸어도 다들 사기꾼이나 뭔가 수상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워서 더는 말을 걸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벤치에서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취객들이 달라붙으려 할 때마다 온몸이 덜덜 떨렸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외국인 남성이 제게 다가와 뭐라고 말을 걸었는데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이 되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국도 새벽에는 어찌나 춥던지 얇은 옷 한 벌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죠.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관광지 근처라 음식점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지갑도 없이 그저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었지만 목마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참을 걸어 겨우 찾은 공원의 녹슨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도 이게 제가 마실 물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으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시장 근처 허름한 공중화장실을 찾아가 용변을 해결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하룻밤새 눈가는 퀭해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다가오자 또다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번화가의 벤치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이 저를 쫓아내려 하는 눈치였거든요. 한 식당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장 사라지라는 뜻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결국 시장 뒷골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악취가 나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지만 그나마 천막 아래라 비라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닥은 기름때가 묻어 있어 끈적거렸고 쓰레기 더미에서는 지독한 냄새가 났습니다. 밤사이 쥐들이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무서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지만 피곤한 몸은 잠깐씩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곳에 버려졌다는 현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 좀 도와주세요. 남편을 향해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포장마차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더욱 제 처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즐겁게 음식을 먹고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돈도 언어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노린 것이겠죠. 도움을 청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이곳에서 저는 그저 서서히 사라져가기를 바랐던 걸까요? 둘째 날 밤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장 천막 아래에서 웅크린 채 새벽을 맞이하고 있을 때였죠. 한 현지인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Are you okay? 그녀는 제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영어였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Korean? Japanese? 아주머니는 제 국적을 물었고 저는 겨우 코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제게 손짓했습니다. Police station. Come with me.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하지만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아주머니는 경찰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록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경찰관이 제게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이라고 써서 보여주었죠. Embassy. Yes. Yes.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태국 한국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박 3일 만에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였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저를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저를 영사관 직원은 차분히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직원이 경찰서로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장 차림의 영사관 직원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게 물과 간단한 식사를 건네며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셨네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귀국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본 것 같았죠. 저를 도와준 현지인 아주머니는 어느새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물어보지 못했다는 게 지금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돌아보면 그날의 그 아주머니는 제게 보낸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어머니, 무사히 돌아오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귀국 다음 날 아들이 뻔뻔하게 제 집을 찾아왔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환전하고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경찰서도 가보고 주변 상점들도 다 둘러보고 정말 눈물 나게 찾았어요. 아들의 말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날 찾았다고? 그럼 대사관에는 왜 연락 안 했어?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왜 아무 기록도 없는 거니? 아, 그게 저희가 태국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됐거든요. 경찰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아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을 이어가는 아들의 눈빛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아들의 말에 맞장구를 쳤죠. 호텔에서 기다리면서 어머니 돌아오시길 얼마나 기도했는지. 근데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셔서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천연덕스러운 며느리의 표정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걱정했으면 인천공항에는 왜 마중 나온 사람 하나 없었던 거니?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이내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도착 시간을 몰랐잖아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것도 어머니가 이미 비행기 타고 오신 후였고. 완벽한 알리바이를 준비해온 듯한 그들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며 계획적으로 버리고 갔으면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찾았는데. 나가라고! 더는 너희 거짓말 듣고 싶지 않아! 아들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자식이 제 피부치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로 덮으려 한다는 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아들은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의심하고 신고라도 할까봐 자주 집에 들러서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집에 들렀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두고 간 날이었습니다. 모두 계획대로 됐어. 곧 끝날 거야. 아들의 핸드폰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자 알림음이 울려 무심코 봤는데 태국에서 저를 버리고 난 직후 며느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찾을 방법 없을 거야. 거기서 길 잃고 돌아다니다가. 그래, 며칠만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혹시 누가 의심하면? 걱정 마.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주변에서 다 봤잖아. 누가 우리를 의심하겠어? 손이 떨려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야 돼. 저번처럼 실수하면 안 돼. 알아.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될 거야. 거기서 살아 돌아올 방법 없어. 저번처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서야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등산을 가자고 했다가 산중턱에서 저를 잃어버렸던 일. 그때도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재산은 어떻게? 어머님 실종되면 바로 상속되는 거 아니야? 변호사랑 다 상담했어. 7년 지나야 법적으로 사망 인정돼. 근데 그건 문제 없어. 어차피 그때까지 살아계실 리 없잖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자식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니. 이거 놓고 가면 안 되는데. 급한 일 생겼다고 하고 어서 와서 가져가야겠어. 서둘러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이윽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핸드폰을. 아들은 제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가방에 두고 간 줄 알았네요. 그럼 이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살벌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긴 메시지들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새벽녘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가야겠다고. 법률상으로는 존속중유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제가 찍어둔 문자 내용을 확인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노무를 고립시키고 현지 화폐도 신분증도 없는 상태로 방치했다는 점, 특히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에 따르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간 자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문자 내용을 찍은 사진, 태국 경찰서 조서, 대사관 기록. 변호사는 꼼꼼히 자료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문자들이 결정적 증거가 되겠네요. 이번엔 꼭 성공해야 돼라는 부분에서 계획적인 유기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전 등산에서의 사고도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등산 갔다가 그때도 저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문자들은 캡처본 말고 원본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작업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아드님 폰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문자 기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가능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요. 특히 통신사 기록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태국에서의 그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다음번에는 정말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신고하겠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증거 보전 신청을 진행했고 경찰은 통신사 기록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절대 아드님이나 며느님과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연락은 변호사님이나 저희를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둘 다 구속될 겁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대사관 기록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고요. 재판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승산 있는 사건입니다. 차가운 법정 용어들이 오가는 동안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우시겠지만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님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형사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돌아갈 곳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이틀 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누런 빛이 돌았고 평소에 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동안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재산 같은 건 이제 다 내려놓을게요. 그러니까 고소만 취하해주세요.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 얼굴이 아닌 제 지갑을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태국에서의 일도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지혜하고 한문자들도 그냥 장난처럼 주고받은 거고. 말꼬리를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이거 구속수사 들어가면 회사도 망하고 아이들 학교도 다닐 수 없게 돼요. 어머니, 그래도 손주들은 불쌍하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아들의 전화가 울렸고 희미하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때? 어머님 설득됐어? 빨리 고소 취하시키고. 아, 지금 거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이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아, 너희 둘 다 연기는 이제 그만해. 네? 무슨, 내가 죽길 바라면서 재산만 노리는 너희들의 눈빛이 보여. 지금도 내가 아니라 이 집만 보고 있잖아. 아들은 잠시 굳어 있더니 이내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에이,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그래, 재산이 탐맞죠? 근데 어머님 뭐가 달라요? 그렇게 움켜쥐고 있다가 뭐하게요? 어차피 나중엔 제가 다 상속받을 건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이제 너희랑 할 말 없다. 나가서 변호사랑 얘기해. 아들은 나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러시면 두고 보세요. 협박까지 하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돈 앞에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내 자식. 남편이 왜 그토록 경고했는지 이제야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찾아온 건 검찰 조사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렴.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댁이 얼마나 부유한지, 아들이 이런 재산을 물려받을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접근했어요.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순히 재산을 물려주실 줄 알았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처럼요. 근데 어머님은 달랐잖아요. 남편분 유언이라면서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시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엔 등산에서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다 태국 여행을 생각해냈어요. 완벽해 보였거든요. 낯선 땅에 버려두면. 네가 그런 생각을. 왜요? 너무 놀라셨나요? 제가 항상 공손하고 절대 말대꾸 안 하던 며느리라서요.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이제야 아시나 봐요. 며느리는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도 똑같잖아요. 저보고 착한 며느리라고 하시면서 속으로 늘 경계하시고 우리 둘 다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어차피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더는 숨길 필요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후련해요. 그래도 네가 어떻게? 어떻게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어머님. 이런 재산 앞에서는 누구나 변해요. 저도, 아들도, 어쩌면 어머님도.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변한 건 어쩌면 어머님 때문일지도 몰라요. 처음부터 저를 의심하고 경계하시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문을 열기 직전 며느리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제 연기 정말 완벽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누군가에 의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존속중 유기죄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의 판사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뒤돌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후회일까요? 절망일까요? 어머니. 법원 호송관이 아들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마지막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한 번도 제 쪽을 쳐다보지 않더니 선고 직후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행복하시겠네요. 당신 아들을 감옥에 보내셨으니.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피고인들을 구치소로 호송하겠습니다. 호송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이 갑자기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마지막 순간에야 들려온 진심 어린 사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제 편히 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면회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뒷모습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수감복을 입은 아들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살이 쏙 빠진 얼굴, 부쩍 흰머리가 늘어난 모습. 교도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아들은 자꾸 손을 비비적거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돈이면 다 될 것 같았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처음 듣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아버지 지갑에서 몰래 돈을 훔쳤던 일.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이 비뚤어져 있었나 봐요. 지혜를 만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를 걱정하셨는지, 어머니를 왜 그렇게 지키려 하셨는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들의 흐느낌이 울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제야 제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끔찍한 짓을 어떻게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아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면회 시간이 5분 남았습니다. 교도관의 안내방송이 들리자 아들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너무 늦었죠? 그래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에서 거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진심이 너무 늦게 왔다는 게, 이렇게 차가운 면회실에서 들어야 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노란빛 바랜 사진 속에는 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초등학교 때였을까요? 시험지를 들고 활짝 웃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보다 엄마의 칭찬이 더 좋았다고 말하던 순수한 아이였는데,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프던 할머니를 위해 용돈을 모아 영양제를 사왔던 일, 동생이 다쳤을 때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던 일. 그땐 분명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들아, 널 어디서 잃어버린 걸까?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도 엄마 먼저 드세요 하며 식사를 차려주던 아들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재산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던 모습, 점점 거칠어지던 말투.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가슴 한켠이 미어져 옵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빠져든 아들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널 더 잘 지켜봤어야 했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보입니다. 며느리가 교묘하게 아들을 조종하던 순간들,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들의 눈빛을 흔들어 놓던 방식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차가운 철장 안에 있고 저는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자꾸만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끝없는 고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혼란스러움만 커집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계획에 속아 넘어간 아들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성인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정말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착한 아이였어요. 며느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지혜 그년이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듭니다. 항상 며느리가 먼저 계획을 세웠고 제 아들을 조종했어요. 빚도 며느리가 만든 거였고 태국 계획도 며느리의 주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아들도 감옥에 있습니다. 같은 형량을 받았어요. 혹시 제 아들만이라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며느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은 구독자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제 아들만큼은 다시 제 곁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부디 이 절망적인 어미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